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요인은 참으로 많고 다양합니다. 지휘관, 병사들은 물론 무기는 최첨단 군사과학 기술이 접목되어서 다른 나라의 무기보다 뛰어나야 할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갖춰진다고 하더라도 전쟁에서 이것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다 이런 얘기 하죠. 바로 보급입니다. 전쟁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었으나 보급 문제로 인해서 결국 전투의 흐름을 통째로 빼앗겼던 독일군의 보급 문제,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참으로 고된데 실익은 그다지 많지 않을 때 이런 얘기를 종종 하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말이야, 우리가 전쟁을 결정할 때 민족의 번영이나 국민의 생명 보존과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것들을 위해서 전쟁을 시작을 하죠. 하지만 최전방 진창에서 며칠째 보급도 받지 못한 채 공포 이런 것을 견뎌내면서 전투를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이병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식량과 탄약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 상당 부분 이 먹고 살자고 하는 짓, 이것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런데 최전선의 사정, 또 전투의 고통에서 한 발 떨어진 사령부, 그리고 그것보다 더 멀리 떨어진 전쟁 의사결정기구는 이 병사의 관점을 잘 잊곤 하죠. 이런 인식을 갖고 전쟁을 준비하면 결국에는 보급에 소홀하고 군수에 무관심하며 이것들을 가능케 하는 도로 건설이나 수송의 문제로부터 눈을 감게 된다. 그런데 독일군도 이러한 상황에서 크게 떨어져 있지 않았다. 이렇게 제가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죠. 독일군의 보급 군수의 문제, 굉장히 거대한 문제인데 이것을 어디서부터 풀어가려고 하냐면 자동차에 대한 히틀러의 개인적인 선호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히틀러가 자동차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전쟁을 시작하기 전부터 국가 사회주의 노동당 행사 그런 거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보면 대회, 시위, 행진, 여기에 항상 자동차 행렬을 등장을 시켰어요. 이것이 나치가 제시하는 미래 독일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심지어 그 조직도 만들었어요. 당의 위성 조직으로 자동차 운전자를 위한 별도의 조직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소위 국가사회주의 자동차 군단이잖아요. 그런데 히틀러가 이러한 자동차, 속도, 기계화 이런 선각자적인 인식이 직감적으로 있었단 말이죠. 한 발 빠른 실행력도 있었고, 그리고 이것을 프로파간다로 활용을 해서 정치적으로 선제권을 가져와서 국민들의 환심을 싹 얻고 열렬한 지지를 받는 것, 여기에는 뛰어났는데 히틀러가 딱 거기까지였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한 가지 정책 계획에 단 한 번도 집중하지 못했다. 말하자면 그 성인 정서불안 같은 거 있잖아요. 히틀러가 그랬다는 거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마틴 크레펠드가 뭐라고 그랬냐면, 만약 히틀러에게 구체적인 계획 수립 능력, 뚝심을 가지고 하나의 정책을 밀어붙이는 온전한 정신이 있었다면 독일군은 체계적인 보급 시스템과 군수 지원을 책임질 충분한 양의 수송수단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히틀러의 변덕과 정신병에 가까운 주의력 결핍은 유럽에 있어서는 하나의 행운이었을지도 모른다. 역사학자가 이렇게 썼어요. 결국 히틀러의 주도로 나치가 홍보용으로 앞세웠던 아우토반과 폭스바겐은 전장에 그대로 반영되지 못했죠.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독일군이 분명히 전쟁 초기에 소위 전격전을 통해서 보여준 전술적인 숙련도, 또 주변국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잘 준비되었던 차량 탑승 보병에 싸우는 방식,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것이냐 하는 거죠. 뭐냐면 독일군 전차 부대는 매우 숙련된 전술 기동을 분명히 보여주었어요. 미래 전장을 예측하고 거기에 맞는 전술 전기 능력을 쌓으려는 그 순수한 노력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뭐냐면 히틀러의 개인 성향, 전쟁 준비를 하면서 결과를 빨리 내놓는 것을 굉장히 재촉을 했고, 그 결과를 빨리 보기를 바랬어요. 굉장히 성급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당장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 또 국민들에게 내놓을 수 있는, 대외적으로 포장할 수 있는 구경거리를 굉장히 원했고, 또 굉장히 조급하게 결과를 보기를 원했죠. 그야말로 예하 부대를 탁달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군 전차 부대가 있잖아요. 선두에 있는 기갑 부대가 아주 적의 중심을 돌파해서 뚫고 들어갔어. 그러면 그 다음엔 뭘 해야 되냐면, 비교적 정상적인 속도를 가진 부대들이 후속 지원을 해서 전과를 확대하고 남아있는 잔당을 소탕한다든가, 아니면 초월 공격을 한다든가, 또 전차 부대와 보병 부대가 연결 작전을 한다든가, 이것이 만약에 어딘가에서 뻐그러졌을 때 그것에 대비할 수 있는 우발 작전을 준비한다든가, 무엇보다 그냥 부대만 간다고 전쟁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군수보급, 작전 지속, 정비 의무, 이런 것에 대한 대비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부족했다, 독일군이. 이것이 독일군이 초반에 경이적인 전술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서유럽 곳곳에서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은 태도로 결국에는 정반대로 가갖고 소련 침공이라는 악수를 두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들 판단을 하고 있죠. 국가 수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정치 전략적 수준의 인물들이 무엇을 할지 몰랐고, 또 그 중간에 있는 사령관급의 인물들이 예하부대의 전술적인 승리를 어떻게 전략적인 승리로 연결할 수 있는지 작전술적인 인식이 없었다,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죠. 이 얘기를 지금까지 한 이유는 뭐냐면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보다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이 자동차 때문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자동차 얘기를 한번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히틀러하고 친해서 거기까지 올라간 나치당 주요 간부들, 정말 자동차를 좋아했어요. 끝없이 이어지는 자동차의 행렬과 시내를 빽빽하게 메운 전차, 장갑차, 각종 전투 지원용 트럭, 이런 것들을 선호하고 이것이 잘 준비가 돼 있으면 군부를 굉장히 치하했습니다. 하지만 눈에 확 띄지 않는 거 있죠? 철도 시간표, 철로의 복선화, 그것의 네트워킹, 규격 통일,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거의 히틀러 등등은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왜? 아주 단순하게 말하자면 가두 행렬에 철로나 기차는 안 보이니까. 좀 더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2차 세계대전 발발했을 때 1차 세계대전을 준비하면서 독일이 했던 것만큼도 철도를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뭘 했느냐? 그 좋아하는 자동차, 차량으로 후방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전방 공격도 차로, 중간에 연결도 차로, 후방 보급도 차로. 히틀러하고 그의 참모들이 보기에는 정해진 철로를 따라서 가야 하는 이 철도, 이것은 굉장히 폐쇄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도로와 야지를 모두 통행 가능한 차량으로 보급을 하는 것이 얘들이 봤을 때 훨씬 더 융통성 있어 보이는 거죠. 이게 말이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히틀러 그 자신이 1차 세계대전 참전자이자 훈장까지 받았던 병사 출신의 영웅이잖아요. 그리고 바닥에서부터 최고 통치자까지 올라간 정말 전설적인 인물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다 아는 것 같은 거야. 그리고 자기가 봤던 1차 세계대전의 그 렌즈를 통해서 2차 세계대전도, 앞으로 다가올 장차전도 준비하고 싶었던 것이죠. 병사의 관점으로 유럽 전장을 바라봤단 말입니다. 기차, 철도를 운영한 수송에 대해서 최전선에 있었던 병사가 뭘 알겠어요? 별로 본 적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참호에서 한창 싸우고 있을 때, 또 통신병으로 힘들게 전문을 가지고 뛰어다닐 때 그 주변을 휙휙 지나가는 그 차량의 행렬이 얼마나 멋지고 훌륭해 보였겠습니까? 그러니까 히틀러는 보급 수송 수단으로서의 자동차, 여기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를 그렇게 팍팍 밀어줬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실제 전장을 겪어봤던 장군들은 달랐죠. 1차 세계대전을 경험한 장군들은 여기에 반대했어요. 독선 철도 하나의 능력이 수송용 차량 몇 대 정도랑 비슷할까요? 1600대. 수송 차량 1600대의 능력과 맞먹는다니까요. 그걸 장군들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죠. 자동차를 또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생산에 드는 시간, 비용, 적재 장소, 유류, 또 정비소, 정비 요원, 뭐 이런 문제를 고려하면 사실은 철도가 훨씬 보급에 유리한 수단인 것이죠. 그리고 또 차량을 만드는데 독일이 굉장히 결정적으로 결여한 게 있었어요. 고무, 석유. 여기에 대한 접근이 안 되잖아요. 많이 나지도 않고 생산 시설도 없고. 근데 히틀러는 이걸 모르는 거죠. 장군들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1930년대 중반까지 독일의 기관차하고 화차의 총 대수가 오히려 감소해요. 물론 전쟁을 코앞에 두고는 나중에 굉장히 그거를 확대 생산했지만 그땐 이미 늦죠. 그렇다고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1939년 9월 1일, 그러니까 이게 언제입니까? 제2차 세계대전 직전이죠. 이때 전쟁 준비를 위해서 독일이 독일군을 위해서 준비한 그 사륜 차량, 오토바이 빼고 그 대수가 약 100만 대였어요. 인구 대비 70명당 한 대라고 하는데, 그러면 준비 많이 한 거죠. 준비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지금 제가 너무나 부족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전쟁을 해서 유럽을 제패하기에 부족했다는 겁니다. 또 미래의 적인 미국에 비해서 부족했다는 거죠. 미국은 나중에 차량, 군용 차량 엄청 생산했을 때 10명당 한 대꼴로 생산했어요. 비교를 하자면. 그러니까 독일이 군수지원 보급에 어느 정도의 투자를 했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최고였다. 하지만 충분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1차 사례를 좀 더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독일이 전쟁이 개시되기 전에 완편된 편제 단위로 차량으로 그냥 준비 땅 해가지고 사단 전체가 차에 타서 공격할 수 있게 만든 게 16개 사단 정도 되는 거예요. 16개 사단. 물론 이 16개 사단에는 기갑사단, 장갑차 부대, 차량화 보병사단, 이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차량화되지 않은 보병에도 차는 있어야겠죠. 1개 보병사단에 바퀴 4개 달린 차를 평균적으로 942대를
편제 보급했다고 합니다. 이게 대단한 거죠. 이렇게 자동차를 활용한 군수 보급 지원의 준비가 유럽을 상대로 공격을 개시해서 독일군이 목표했던 것처럼 유럽을 신속히 점령하는 데는 사실 좀 부족한 거죠. 16개 사단이 가갖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독일은 충분히 준비를 못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말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쟁을 하려면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히틀러는 오직 가시적인 것만 중요시하고 굉장히 성급히 결과를 바라고, 그래서 전술적인 영역에만 독일군의 능력이 집중돼서 발전된 측면이 있었다. 히틀러하고 그의 사령부의 좁은 시야가 부대의 전진을 재촉합니다. 빨리빨리 가라.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A 부대는 어디 있느냐, B 부대는 어느 선에 도달했느냐. 이거를 진짜 놈처럼 히틀러가 계속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선의 지휘관들은 어떻게 했어요? 갖고 있는 차량을 선두부대에 주겠죠. 그래서 전투부대가 빨리 일단 가고 나야 내가 어디 있습니다 보고하고 칭찬이라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좀 숨통이 트이잖아요. 전쟁하고 있는데, 전투하고 있는데. 선두부대하고 본대를 최대한 빨리 전진시키기 위해서 차를 다 줬다, 앞에다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뒤에 전투지원부대, 전투근무지원부대, 차량할 당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병참부대들, 군수, 보급, 여기에 관여된 그런 자원들은 어떻게 돼요? 차량이 없어. 그럼 못 가는 거예요. 올스탑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요? 도수만 하는 거죠. 손으로 들고 이고 지고 도저히 인력을 할 수 없는 거대한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차를 동원해야 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마차라는 게 우리가 동화에 나오는 그런 바퀴 달리고 이렇게 큰 그 옛날 드라마 초원의 집 거기에 나오는 그런 마차가 아니에요. 그 자료 화면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어서 판자떼기 하나에다가 굴러가지도 않을 것 같은 바퀴 2개 다른 그 마차를 가지고 짐을 나르는데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죠. 근데 당시에 기록이 뭐가 돼 있냐면 그러한 마차일 지연정 그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앞에 차량을 빼줬잖아요. 근데 그 차량이 없는 대신 닭 대신 꽝으로 이 마차를 쓰려면 마차가 1600대 있어요. 마차 1600대가 말이 1600대지 있지도 않았고, 마차가 1600대가 있으면 그 마차는 어디다 놔둡니까? 어느 길로 다녀요? 1600대가? 그리고 마차가 있으면 됩니까? 말하고 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쟁통에 말하고 소가 어딨어. 그리고 그 말하고 소가 만약에 마차 1600대 분이 있다고 치면 걔들 먹고 자고 똥 싸는 건 어떻게 해요? 그럼 누가 다 치웁니까? 그 말하고 소를 또 관리하는 사람이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산 넘어 산이 되는 거예요. 차를 앞으로 빼니까. 전쟁의 보급 수송 문제를 해결하겠다, 전쟁을 속도감 있게 밀어붙이겠다고 해서 차량을 엄청 늘렸는데 그 차량을 전선의 전투부대에서 몽창 가져가니까 그 뒤는 그냥 마비가 되는 거라고요. 이 융통성을 위해서 차를 그냥 대량으로 갖다 놨는데 결국에 이 융통성 때문에 자기 발이 묶이는 거죠.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서부 전선 초기에 발생했다는 거죠. 전쟁 초기에 반짝 승리가 지나고 독일군이 계속 공격해 갈수록 전장이 굉장히 더 폐쇄적이 되고 비선형화되고 뭔가 안 움직이고 꼼짝달싹 못하게 이렇게 묶인다는 것이죠. 전투작전이라는 것이 그렇죠. 원래 종심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지휘 통제가 안 되죠. 그리고 통신선과 보급선이 길어지면 적의 기습으로부터 굉장히 취약해지고 작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서유럽 전선도 곧 그렇게 될 거였다고요. 프랑스로 중심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부대를 통제하기 어려워졌을 거라고요. 그리고 또 마틴 반 크레펠드가 이것을 지적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어요. 최전선에서 기갑부대, 차량화된 부대가 프랑스 국경을 넘어서 서유럽으로 계속 들어가요. 그러면 그 부대가 들어간 다음에 어떤 목표를 달성을 했어요. 그러면 그 부대가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그 부대는 계속 가야 되는 것이죠. 최초 공격의 충격, 기습의 효과는 계속 전진할 때 납니다. 그게 멈추면 그 템포가 사라지기 때문에 공격력이 확 죽어버려요. 그래서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최선봉의 기갑부대, 차량화된 부대가 계속 가던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쇳덩어리가 그냥 갑니까? 기습을 달성했다고는 하지만 교전을 또 안 하고 가요? 중간에 교전도 하겠죠.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유류 보급, 탄약 재보급이 필요하죠. 또 먹고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중간에 물자도 필요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부대가 계속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간에 이 재보급을 해줘야 돼요. 군수, 보급, 물자 등을 차량화된 부대의 속도에 준하는 속도로 갖다 줘야 돼요. 뭘로? 차로 실어 날라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게 그냥 아무데로나 갑니까? 차라는 게 도로로 가야 되는 것이고 하다못해 우마차길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 1940년대에 도로가 그렇게 발달했나요? 도로도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최전선에 있는 기갑부대, 차량화된 부대들이 계속 속도를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 뒤에 있는 도로를 비워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유류 보급을 하기 위해서 뒤에 보급 물자가 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갑부대하고 차량화된 부대는 쭉쭉쭉 나가는데 그 뒤에 잔적 소탕이나 아니면 그 지역 일대를 점령해야 되는 보병은 도로를 비워야 되니까
산으로 가야 되고 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진격 속도가 점점 늦어지고 전장 관리가 안 되고 최고 사령부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전투가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으니까 아주 불안한 거예요. 찜찜한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짚고 넘어가냐면 히틀러가 구데리안 장군이 기갑 단독으로 돌파해서 들어갈 때 히스피테릿 막 다 버리고 3번이나 막 멈추라고 막 난리치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이런 사정이 있었던 거라고요. 결국 이 서유럽 전선의 빛나는 전술적 승리 그 이면을 보면 빨리 서유럽을 점령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투입했던 그 자동차를 활용한 기동, 보급, 수송 이것이 처음에 잘 먹혔지만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발목을 잡게 된 위기가 있었다. 그거를 지금 자동차라는 키워드 하나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전쟁에서 가장 간과하기 쉬운 것이 보급이다. 그것이 지금도 변하지는 않아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안에 들어가갖고 전장이 지금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이유가 보급의 문제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2차 세계대전 때 서부전선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독일군의 이런 군수 보급 수송에 치명적인 결점이 있었다. 그럼 그 결점을 프랑스나 네덜란드, 벨기에는 그냥 두고 봤느냐? 그렇진 않아요. 선두에 있는 이 선봉부대, 강력한 독일 기갑부대를 건드리지는 못하더라도 그 후미에 취약한 곳을 쳐가지고 전투 지속성을 저하시키려는 작전을 당연히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군이 폴란드, 벨기에, 프랑스 서부 전선을 지나서 굉장히 빨리 지나갔을 때 뒤에 남아있는 후방 보급 부대를 굉장히 열심히 공격했어요. 프랑스, 벨기에, 폴란드 이 군대들이. 그래갖고 그 군수 보급 수송 관련 자산, 대표적으로는 수송부대의 차량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데이터가 남아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1939년 9월부터 1940년 6월까지 독일군 수송부대 차량의 50%가 파괴 혹은 무력화되었다. 생각해보면 50%! 이건 정말 엄청난 피해죠. 그리고 이 망가진 50%의 보급 수송 차량은 그 단기간 안에 복구가 안 됩니다. 이미 갖고 있던 차량을 있는 대로 그냥 다 동원했기 때문에 손실 보충은 그야말로 병아리 눈물만큼 냈다고 하는데 성능이 잘 발휘되고 있는 그 차량의 부속품을 가는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퍼진 차는 보지도 않고 가는 거죠. 차량이 파괴돼서 물자를 나를 수 없는 수송부대에 말 달린 마차라도 한 대 가면 굉장히 반길 정도로 수송 보급에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 위기가 독일군의 전쟁 수행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서 더 이상 전장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없게 되고 독일 지휘부 사령부가 마비될 만한 그런 위기로 왜 안 갔느냐? 서부전선에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너무 빨리 항복해서. 벨기에가 5월 28일에 프랑스가 6월 25일에 너무나 빨리 항복했잖아요. 만약 벨기에가 항복을 거부하고 독일군 후방을 계속 공격했으며 게릴라 활동으로 차량을 파괴했다면 제2차 세계대전의 판도가 어떻게 되었을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보급 수송의 문제가 독소전에 가서는 어떻게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독일의 뒤통수를 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